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돈의 역사 이 강의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돈의 역사라는 돈의 원리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일부를 써서 어떤 수준에 맞춰야지 이거를 재미있게 들어주실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너무 쉽게 하면은 이렇게 이 장소의 특성상 굉장히 지적인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 오는 자리에 너무 싱거운 강의가 될 것 같고 또 너무 어렵게 하면 수식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 되게 당황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수준을 정해봤는데 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참아주시다가 질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 하면은 뭐 경제학과는 밀접한 관계라서 사실 돈의 역사를 강연을 하다 보면 경제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올빼미인지 부엉인지 이렇게 잘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이런 부엉이나 올빼미 사진 볼 때마다 늘 기억나는 문구가 유명한 그 헤겔이 그 법철학 서문에서 했던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돼서야 자신의 날개를 편다. 뭐 미네르바는 잘 아시다시피 그 고대 로마에서 지혜의 여신, 뭐 이성의 여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학문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미리 앞서가 가지고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현상이 다 발생한 다음에서야 나중에서야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건데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이 사실은 요새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경제 현상 그리고는 뭐 스포츠, 레저, 심지어는 뭐 전쟁이나 범죄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경제학의 영역에 두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근데 정작 뭐 이렇게 그걸 잘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가장 비근하게는 거의 100년 전에 발생했다고 보는 이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경제학자들 간의 그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 어떻게 정통적으로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요. 경제학자들이 시니컬하게 이제 말을 할 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의 날개를 폈지만 경제학의 올빼미는 거의 자정이 돼서야 날개를 펴는 게 아니냐. 아니면 심지어 뭐 닭이나 타조같이 아예 못 나는 새는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기상학하고 경제학 혹시 이렇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기상학과 경제학의 그 공통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기상학과 경제학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다는 혹시 그 기상학 관련된 분은 안 계시죠? 전혀 예측을 못한다는 건데 이 기상학과 경제학의 차이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차이점은 기상학은 당장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면 어떤 기상 상태인지는 기상학자들이 다 알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지금 문 밖에서 무슨 경제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실 수 있는 그 존 갈브레이스라는 그 하버드 경제학자신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학의 고전이 된 책인데 이분께서 이제 그 uncertainty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경제학자라는 거는 어떻게 정확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과연 뭘 연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에 대해서 9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돈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돈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있습니다. 이제 소득에 관한 개념일 거고요. 저 사람은 돈이 많다 할 때는 이제 그 웨스, 자신이 가진 자산의 의미를 이제 돈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자산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자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리고 돈은 오직 몇 달 동안 혹은 뭐 많이 사용할 때는 1년 정도의 소비를 위한 만큼만 보통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은 뭐 카드 같은 게 나와서 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역시 경제학이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돈의 정의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지불 수단으로서 뭐 어음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카드로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결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불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라는 거는 뭐 제가 여러분과 뜻이 우연히 맞아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기, 그러니까 뭐 서로 원하는 게 일치해서 교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형태의 자산을 나타내는데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돈이라는 것보다는 화폐, 통화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좀 지루한 이야기죠. 이제 화폐의 기능 하면서 뭐 교환의 매개체, 가치 척도, 가치 저장. 뭐 저도 이제 그 낮은 직급일 때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경제학, 그 경제 교육 뭐 이런 거 하면 이 부분이 시작되면 이제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강의하는 저도 다 알 텐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거라서 금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환의 매개체는 경제학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내가 필요한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제가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치해서 교환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뭐 저는 쌀, 이쪽 어린이는 뭐 고기, 이쪽 어린이는 생선 이렇게 있는데 서로 갖고자 하는 게 다를 때는 굉장히 교환 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는데 화폐라는 거 하나만 끼게 되면 언제든지 쉽게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점에서 이제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가 기능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물 교환 때 드는 시간이나 노력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척도라는 거는 여기 보이듯이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물품,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쌀로도 매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특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뭐 그럴 겁니다. 뭐 쌀이라도 뭐 캘리포니아 산 쌀이 다를 거고 뭐 이천 쌀이 다를 거고 나주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이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가격을 여기에다가 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가격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화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치의 저장. 이제 예전에 상품 화폐였을 때 이제 물품으로 화폐를 대신하던 때에는 뭐 쌀이라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1년 동안은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 후에 계속해서 2년, 3년 해서 보관해서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화폐라는 걸 통해서 일단 자신이 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화폐와 바꾼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쌀을 구입할 수가 있으면 실제로 쌀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쌀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뭐 이제 이 문제에는 반드시 이제 화폐가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물가는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보면 화폐의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제가 뭐 쌀을 팔아서 100원을 벌었는데 나중에 100원 가지고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쌀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을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용어가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뭐 이제 저희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국회에서 질의응답할 때 잊을만 하면 리디노미네이션 안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은 다시 말해서 다시 가치를 책정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창피할 정도로 높은 게, 그러니까 낮은 게 사실입니다. 뭐 환율로만 따져도 달러로 하면 1000분의 1 정도죠. 1000분의 1. 그리고 엔화로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 가치니까 이거는 약간 좀 국격의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화폐 단위를 뭐 회계상으로나 회계장부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이제는 도저히 그 한 번에 뭐 이렇게 단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되게 사람들이 뭐 일십, 백천만 이렇게 일일이 따졌던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당장 뭐 정부 재정만 하더라도 금년도 정부 재정이 대충 470조 원 정도, 그리고 명목 GDP가 작년만 하더라도 1700조 정도니까요. 그걸 일일이 그 숫자로 기재한다는 거는 사실상 기재하기도 힘들고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비율로 해가지고 그 비율 조정을 하자는 게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하면서 그대로 원이라는 걸 사용하면 예전 화폐와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화폐 단위는 변경을 해주겠죠.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이나 62년에 한 번씩 이제 100대 1, 10대 1로 이제 실시를 하면서도 처음에 원이었던 게 환으로, 환이었던 게 원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줬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이제 뭐 다시 이거는 근데 뭐 정책적으로 전혀 정해진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할 때는 또 화폐 단위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가장 최근엔 터키 그리고 북한에서도 얼마 전에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 책임자가 뭐 처형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핀란드도 이제 100대 1로 했는데, 되게 보시면 최근에 한 국가들은 뭐 모잠비크 뭐 이런 국가들, 북한, 뭐 터키 이런 국가들 굉장히 물가 수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이 했는데요.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가치가 이제 지나치게 떨어져서 뭐 국가적인 문제, 국가 경제의 위상과도 연관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단위상의 문제, 불편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제 뭐 가령 회계 장부상에 이제 편의가 생기겠죠. 그런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도치 않게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폐를 은행에 가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숨어 있는 자금, 뭐 불법적으로 돼 있는 자금들은 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다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하 경제 양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부패도 이제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화폐 단위가 이제 갑자기 낮아집니다. 이제 1000원이 1원이 되고 1000원이 1환이 되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뭐 100원이었던 물건 가격은 이제 소수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불편해 한다면은 슬그머니 이제 올리겠죠. 1환, 2환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그게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하에 숨겨져 있던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전에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던 국가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제 숨겨놓을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보다는 이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액권이나 좀 이렇게 거래 단위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2013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달러, 50달러, 100달러 화폐를 만든다거나 그 이듬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엔, 5000엔, 만엔 화폐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래서 거래의 편의성, 우리나라도 뭐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이제 고액권 화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검토한 게 5만 원권과 10만 원권 발행을 검토했었는데, 이제 10만 원권은 최종 단계에서 이제 무산이 됐죠. 이렇게 너무 고액권 화폐를 만들면 이렇게 오히려 부패를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뇌물 용도로나 하는데, 이전에는 뭐 사과 박스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편지 봉투 하나로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10만 원 화폐는 무산되고 5만 원권만 지금 이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폐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 진화 이제 대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경제교육이나 뭐 이렇게 사회교과서에서 익히 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상품화폐, 실제 물품, 가장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금속화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폐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상품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널리 대충 이렇게 사용되는 소금이나 쌀, 뭐 이렇게 포목 같은 거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휴대하기가 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관하기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이 선호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금, 쌀, 배 이외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품화폐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담비모피, 저희 그 한국은행 건물에 보면은 그 한국은행이 예전에 조선은행이었을 때 사용하던 그 구관이라고 하죠. 건물에 보면 이제 화폐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다 전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열매, 그리고 사모아 군도 같은, 그러니까 솔로몬 군도 같은 경우에는 깃털 같은 거를 화폐로도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그 화살촉을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화폐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 뭐 토기와 벽시 같은 것도 대충은 예측이 가능한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쇠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쇠은은 말 그대로, 보시는 바 그대로 그냥 은 덩어리입니다. 순은으로 이제 정제해가지고 덩어리채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 은 덩어리 자체를 화폐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덩어리 하나를 뭐 한 정, 두 정 이렇게 했다는데, 한 정이 이제 대략 지금 가치로 하면 쌀 5섬에서 6섬 정도라고 하는데, 5섬, 한 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대충 오면서 찾아보니까 한 섬이 이렇게 단위가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대략 80kg에서 뭐 130kg 사이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5섬, 6섬이니까 이 세은의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가치는 어떻게 하느냐, 비율대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 세은을 처음엔 거래가 잘 됐는데 문제가 여기다가 그 속을 파내고 나서 이제 구리 같은 거, 이렇게 잡성분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점점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조선시대에는 포목이 많이 쓰였는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폐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화폐가 이제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금속화폐인데요. 이제 국사 시간에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익숙하실 고려 성종 때라고 그러는데, 996년에 건원중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건원중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이긴 한데요. 중국에서 이미 당나라 때 사용되던 화폐와 동일한 이름인데, 그거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동전 뒷면에다가 동국이라고 이제 써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상업적인 교육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쓰였는데, 그 후에 이제 잊혀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이 자신의 형인 숙종한테 이제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주전론이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이제 은병이라고 그 국사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조그만 은으로 만든 병 모양으로 된 걸 만들어가지고 유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로마의 은화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데나리온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그 로마에서 만들어진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동전에 새겨진 분이 안토니우스라고 아실 것 같은데 그 왜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는데 그 2차 3두 정치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죠.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그 옥타비아누스고 나머지 한 사람은 레피두스인데 안토니우스의 화면 얼굴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 로마의 은화는 로마의 각 군단들에서 이제 자신들의 뭐 이런 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군단 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은화 자체가 이렇게 은 함량도 낮고 이렇게 조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뒤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잘 만든 주화가 잘 통용이 될까요? 아니면 좀 조잡한 주화가 잘 통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생각 같아서는 좋은 주화가 통용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원래 돈의 특성이 남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함량도 높고 순수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자기 집에. 왜냐하면 나중에 귀금속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잘 못 만들었는데 똑같이 뭐 1데나리온 가치가 있다면 이 동전은 빨리 줘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은화는 지금도 발견되는 게 굉장히 훼손도 많이 되고 많이 상한 동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량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에서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굉장히 유통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잡한 형태로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굉장히 이렇게 체구가 당당하신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셔도 말씀 안 하시겠죠. 네. 그 영국 역사를 굉장히 흥미롭게 했다고 잘 알려진 그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근데 이 헨리 8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위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헨리 8세는 이제 16세기의 그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헨리 8세가 자기 죽은 형의 그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결혼해서 이제 애 6명을 낳았는데 하나 메리 나중에 이제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만 남고 다 죽고 하니까 이제 교황한테 이게 레위기인가요? 성경에 형수와 결혼하면 자손을 잊지 못하리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거봐라 내가 죄를 지어서 결혼을 해서 자손이 끊기게 될 판이니까 이혼을 하고 새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교황은 당시만 해도 에스파냐랑 아라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시기라서 이제 그때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그럼 너도 성경 구절 인용하면 나도 인용하겠다. 응?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늘이 맺어준 것을 인간이 풀지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 이혼 못한다라고 해서 이 헨리 8세가 급기야는 그 수장령 발표에서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자신이다.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영국 국교회를 성립을 하고 이제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혼한 여자가 이제 우리 영화로 천일의 앤이라고 그러죠. 그 앤 불린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이제 이 앤 불린과도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앤 불린을 이제 불륜과 반역의 죄로 해서 참수시키고 나중에 헨리 8세가 6번 결혼을 했죠. 6번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참수를 시켰던 근데 이제 엠블린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제 3번째 여자 이제 제인 시모어라고 엠블린의 시녀였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우리가 이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에드워드 6세가 되는데 그
사람을 낳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영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헨리 8세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프랑스와도 뭐 걸핏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뭐 물론 승률은 높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지고 스코틀랜드와도 전쟁을 하고.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아까도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을 하다 보면 꼭 이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하는 짓은 괴팍했어도 머리는 되게 비상한 왕이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그 동전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동전에서 그 은화를 발행을 하는데 은화의 4분의 3을 그냥 은 대신에 구리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1파운드짜리 예전에는 이제 1파운드짜리 은화를 만들면 1파운드 어치의 은으로 만든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리를 넣어버리니까 훨씬 더 화폐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중에 돌릴 때는 1파운드 어치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화폐 주조 비용과 화폐 유통 비용, 발행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이 이제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화폐 주조 차익, 시뇨리지라는 건데요. 이 시뇨리지에 맞들여서 이제 화폐를 막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 당시에 이제 1492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540년경에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라는 곳에서 이제 대규모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채굴된 은이 유럽으로 이제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 유럽 전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8세가 죽고 그 아들 에드워드 6세가 물려받고 우여곡절 끝에 첫째 딸인 그 메리가 이제 블러드 메리가 이제 다시 여왕이 됐는데 여왕이 이제 한 일이라고는 그 신교 세력에게 복수를 하면서 이렇게 워낙 그 숙청을 하다 보니까 블러드 메리라고 그 칵테일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칵테일은 별로 안 좋아해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하는데 사실은 헨리 8세도 전쟁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 이 메리도 자기 남편인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의 말에 속아가지고 프랑스하고 전쟁했다가 그 여러분 그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그 작품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굉장히 영국한테는 중요한 프랑스 내에 있는 그 상업 유통의 거점이었는데 그 지역까지 잃고 해가지고 영국 재정이 진짜 말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가장 부호라고 하는 금융가 토마스 그레시엄이라는 사람에게 뭐 그 당시에는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뭐 돈 좀 달라는 거였을 텐데 토마스 그레시엄이 자기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엘리자베스 1세에게 부왕이신 헨리 8세께서 했던 그 나쁜 통화를 유통시키면 그게 전부 다 화폐 주조 차익으로 온다.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통화가 있고 나쁜 통화가 두 개가 유통되면 좋은 통화는 다 자기가 갖고 자기가 보관하고 녹여서 은으로 사용하고 그렇지만 나쁜 통화는 빨리빨리 유통을 시켜 자기가 갖고 있기 싫으니까 폭탄 돌리기처럼 유통을 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악화가 정화를 구축한다. 라는 그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정책을 해서 재정을 많이 모으게 되는데 물론 뭐 이게 영국 재정을 그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영국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뭐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 에스파냐에 있는 에스파냐가 한 영지로 가지고 있던 밀라노의 재정 수입보다도 훨씬 더 재정 금액이 더 낮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는 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16세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00년부터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뭐 물론 16세기 초반에 종교 개혁이 발생하면서 이제 유럽 전체가 다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농업 생산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됐던 요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토시에서 나온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영국에서 또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돈 때문에 돈의 발행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원 후부터 이 시기까지는 거의 그 경제사학자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화폐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속 화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인데 이제 금속 화폐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법정 화폐죠. 그 저희 회사 상품인데 그 한국은행권 같은 법정 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금속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은 그 안전하지도 않겠죠. 이렇게 노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 어음 같은 형태로 내가 이 어음을 지금 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오면 내가 은 얼마어치하고 바꿔주겠다. 이런 게 이제 대표 화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자산 등을 기초로 한 증서 형태를 띠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이제 통용력, 대개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데 통용력을 부여하는 법정 화폐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화폐의 형태에 따른 진화는 이런데요. 이제 화폐의 관리 형태에 따른 진화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 이후부터 쭉 이제 은이 화폐의 역할을 했던 은본위제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던 게 이제 사실은 여기는 이제 1844년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1717년 이제 영국에서 은본위제가 맨 처음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은본위제가 시작된 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화폐관리국에서 업무를 했는데요. 화폐관리국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영특하고 스마트하신 분이 금은의 비율 계산을 좀 잘못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은이 대량으로 이제 유출돼 가지고 은이 품귀 현상을 빚게 되자 은 대신 이제 금본위제, 금으로 교환 비율을 설정하는 금본위제를 처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주장한 이후에 이제 그 금본위제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1844년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법으로 영국에서 이제 그 모든 화폐의 총량은 금과 은의 보유 비율의 일정 비율로만 발행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와서 나 이거 금 얼마하고 바꿔달라 하면 국가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률화 시킨 겁니다. 이제 필스 뱅크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법률화 시킨 게 이제 1844년이 되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금본위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게 된 거는 이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화폐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교육도 활발해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금이나 은 같은 거는 생산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걸 꼭 금, 은에 이렇게 그 가치와 연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영국에서 이제 관리통화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의 가치를
금의 가치와 연동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달러에다가 연동시키는 형태,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 통화제도가 세계적인 통화제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미국의 적자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이제 돈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금하고 바꿔주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인데 다른 나라에서 계속 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1971년에 닉슨이 이제 금태환, 금으로 바꿔주는 거를 더 이상 못하겠다. 중지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전 세계가 완벽한 관리통화 제도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통화 제도라는 거는 금, 은은 사실상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돈은 각자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담당하고 나중에 그 화폐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물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관리통화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이제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국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화폐 주조 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폐나 이런 거에도 온갖 그 위조 방지 장치로 상당히 예전보다 단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화폐 주조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백전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는데 그 우리 국사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맨날 외우는 게 1864년부터 74년까지 그 흥선대원군이 범불 10년이라고 딱 10년을 집권하셨는데 이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맨날 헷갈리는 거 있죠. 그 원납전하고 당백전을. 그래서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나중에는 뭘 발행하고 뭘 징수했는지 헷갈리게 되는데 이때 발행한 화폐가 당백전이라는 화폐인데 대표적인 악화입니다. 그 중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사례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사례죠.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막대한 그 배상금 책임을 물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어떻게든지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막대한 배상금, 매년 지급해야 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통화를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920년대 독일이 굉장히 뭐 거의 그때 뭐 교과서에도 실린 거는 뭐 이렇게 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레 하나를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될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통화 제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앙은행 그리고 국가의 그런 물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나오게 되는데 통화정책의 목표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금융안정도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이 두 가지가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팀 버겐, 뭐 그쪽 네덜란드 경제학자인데요. 팀 베르헨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이 6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인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시고 나서 이제 팀 베르겐 티어렘이라고 해서 중앙은행 센트럴 뱅커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전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분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이원 방정식 다룰 때 수학에서 제가 웬만하면 수학 이야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미지수가 두 개, 내 식이 하나면은 그 미지수 풀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그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이 하나인데 통화정책 목표를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없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의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은행에다가 이 목표, 저 목표, 최근에는 뭐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고용 목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중앙은행의 유일한 정책 수단은 통화정책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수단은 이제 좀 테크니컬한 문제라서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화 배울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안 간 친구들도 있는데 예금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받은 예금을 전부 다 대출로 했다가 예금주가 갑자기 돈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 받은 돈을 일정 부분은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 중앙은행에다가 보관을 시켜야 된다라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이 민간에게 공급한 현금 통화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 M1, M2 이런 거 배우듯이 또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을 받고 그걸 대출해주고 그걸 또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다시 대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요구불 예금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금 지급 준비율을 높여버리면은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크게 못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유통되는 통화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지급 준비율을 조금만 높이고 낮추더라도 모든 은행들이 다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는 조정을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다 이제 지급 준비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할인이라는 거는 안정된 국가에서는 은행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금을 거래합니다. 은행들에 이미 자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자금이 풍부한 은행에서 빌려다가 메꾸고 이런 식인데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들이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다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데요. 그럴 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때 요구하는 이자의 이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율을 높게 먹이면 당연히 은행들은 높은 비용을 주고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중에다 대출을 해줄 때도 높은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중의 금리 자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근데 물론 중앙은행의 자금 수요가 풍부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개도국처럼.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 재할인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 수요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시중은행들끼리 다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고 빌려주고 빌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금 지급 준비율을 어떤 국가에서 정해놓으면 그 지급 준비율은 꼭 지켜야 됩니다. 매달 단위로 점검을 하고 부족하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근데 대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급 준비율이 적어진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충분히 많이 남아가지고 자금 융통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은행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콜 시장에 중앙은행이 한 참가자로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콜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있을 텐데요. 그 금리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가령 콜 시장에서 지금 뭐 2%로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해서 1.75% 아니면 1.5%로 맞춰라. 그러면은 2%로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에서 1.5%로 빌려준다는데 다른 은행에서 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3%로 중앙은행이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그 3%로 자금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3%로 자금을 만약에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은행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2%로밖에 못 빌려주는데 중앙은행에서 3%로 빌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3%로 빌리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발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단기 금리 시장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금리를 보통은 정책금리라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12번, 한 달에 한 번씩 12번 그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매분기 말 3, 6, 9, 12는 빼고 8번 그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단기금리, 콜금리라고 하는 단기금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점점 단기금리가 낮아지면은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게 더 이익입니까? 아니면 뭐 장기 채권을 사는 게 더 이익일까요? 단기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계속 낮아질 상품을 계속해서 사는 거는 손해니까 사람들이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장기 금리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장기 금리의 수요자인 기업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예금을 하려고 하는 개인도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민간의 수요 그리고 물가에게까지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너무 복잡한 개념을 너무 단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을 아마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테크니컬한 거라서 그렇게 나중에 차분히 댁에 가셔서 이게 되짚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식 쓰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진짜 불가피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화폐가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신봉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폐 수량설, 1911년에 이제 어빈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고안해낸 건데, 이거를 여기서 나타나는 M은 물론 화폐, money일 거고요. V는 velocity에서 속도, 화폐가 돌아가는, 왜 우리가 뭐 경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돈이 돌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화폐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빨리 대출받고 빨리 예금으로 들어오고 그게 빨리 대출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빌려줄래 이렇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화폐 가용량입니다. 사회에서 화폐가 쓰이고 있는 가용량인데, 이거는 뭐하고 일치하느냐? PT, 여기서 나타나는 P가 물가 수준이고요. T는 이제 교역량이 되는데, 이 PT는 PY, Y는 이제 실질 소득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PY라고 한다면은 명목소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득이 명목소득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령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그거는 결국 화폐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하고 결국은 일치하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래에 나타나는 현금 잔고방 정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현금 잔고방 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가장 그 신고전학파의 시초, 태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이 캠브리지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졸업식사에서 그 차가운 이성 더운 가슴인가요? 그죠? 차가운 이성 더운 가슴을 가진 지성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그게 아직도 이제 사용되는데, 이 알프레드 마샬이 만든 M은 equal KPY, 이게 이제 현금 잔고 방정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요. 화폐는 결국은 우리들이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 K라는 일정 부분만을 갖게 된다. 우리 뭐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당장 소비할 뭐 30만 원을 이달에 쓸 거야 라고 하면 그 30만 원, 30%만, 그럼 여기서는 0.3이겠죠, K가. 이게 화폐 수요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건데요. 화폐를 그만큼 늘리게 되면 이 K라는 게 안정적이면, 가령 우리가 소득의 30%만을 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라고 한다면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K는 그대로 있고 PY, 물가나 실질 소득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게 신고전학파의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화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쪽에서 저도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Y, 소득이라는 거는 생산성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생산성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를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P가 반응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라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입증된 굉장히 심플한 개념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에게 배운 이제 유명한, 모두들 알고 계시는 케인즈부터도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K가 안정적인가? 우리는 과연 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늘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런 게 이제 의문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마샬이 사망한 지 바로 몇 년 후에 이제 익숙한, 아까 맨 처음에도 언급드렸던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유효 수요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 줘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게 이제 열심히 암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케인즈식의 경제학적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거쳤던 그 벤 버냉키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의 주장은 아니다. 맨 처음 대공황의 원인은 뱅킹 크라이시스, 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20년대에 워낙 그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데, 이게 붕괴됐는데 그 당시에 페드, 연준이 굉장히 스투피드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했다. 신용 버블을 잡는다면서 통화량을 무리하게 줄였다. 그래서 통화량이 줄여가지고 결국은 불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깊어지고 했다라는, 통화량 감소가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걸 또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이게 이제 거의 케인시언보다도 더 득세를 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RBC라고 이제 생산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1920년대 워낙 호황을 누리면서 혁신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가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둔화되더라. 그래서 생산성 둔화가 대공황의 원인이다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케인시언이나 그 밖의 경제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시기에 들어서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제 가장 먼저 유럽에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베가다이 네이버 팔러시, 이제 한자로 하면 근린 궁핍화 정책,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당장 안 팔리니까 이제 대응한 거는, 야, 그러면은 우리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환율, 자기 나라 환율을 평가절하를 해서 수출을 늘리게 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이런 무역 장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대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수요는 높이면서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자국의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불황을 수출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불황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그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무역 장벽을 쌓으면 이게
나중에는 교역량, 국가 간의 교역량만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수출 증대 효과는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대공황의 극복 과정에서 그 뉴딜 정책에 의존했던 미국보다도 이렇게 근린 궁핍화 정책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더 빨리 불황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그런 걸 보고도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이 봐라, 뉴딜 정책 별거 아니다. 뉴딜 정책 어차피 극복될 거였는데 그냥 시기적으로 일치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뉴딜 팔러시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요. 그 케인즈가 주장했던 정책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반영을 한 건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로 해서 뭐 아직까지도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이렇게 몇위기 하면은 꼭 순위에 끼는 대공황을 극복한 공로를 가지고, 그 일종의 간단히 표현하면 부족한 민간 수요를 국가의 재정 지출로 메꿔주는,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을 창출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 대응인데요. 끊임없이 이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이렇게 자유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자신은 굉장히 리버럴한,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어디 얽매여 가지고 일하는 것도 싫어했고,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자유연애주의자였고 그랬는데, 이 케인즈가 의문을 가진 거는 가격이 만능인가? 신고정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거는 가격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불황이 닥쳐서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줄고, 그러면 고용이 주는 데에 따라서 임금이 낮아지고,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다시 고용이 창출되고, 그럼 소득이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이 감소됐을 때 물가가 그에 따라서 또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 하락에 따라서 다시 생산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좀 장기로 걸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제 케인즈 자체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그 유명한 그 임금 혹은 물가의 하방 경직성 주장을 하면서, 그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임금을 자기가 비록 실직하는 한이 있어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금은 너네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다시 그 사람이 잡마켓에 나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평가는 자기가 전에 받던 임금으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임금이 한 번 낮아지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는 쉽게 반응하지만 낮아지는 거에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황이 장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불황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전학파,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당신의 주장이 옳을지라도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너는 이제 경제 체제를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인즈가 한마디 한 게 이겁니다. In the long run, we will all die, 아니면 we are all dead.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해석도 이제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어차피 우리 다 죽어라는, 장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슈페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너는 동성애자라서 애도 없으니까 장기가 필요 없겠지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장기로 가면 너네들이 말하는 장기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장기로 가면 우린 다 굶어 죽는다. 장기로 가면 실업이 장기화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케인즈가 그렇게 뭐 냉소적으로 뭐 어차피 죽기 때문에 뭐 장기에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했기보다는 후자 쪽의 의미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또 대표적으로 이제 화폐를 왜 보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이 시기에 이제 통화론자들은 불황에 대해서 통화를 풀어야지 된다. 통화를 많이 풀어서
통화를 통해서 물가를 올리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케인즈는 화폐 보유의 동기에 대해서 너네가 알듯이 거래적 혹은 예비적으로 미래에 소비하려고 이렇게만 보유하는 게 아니다. 또 다른 동기가 투기적. 투기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좀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금리가 지금 뭐 불황이라서 완전히 낮은 상태인데 돈을 더 풀면 사람들이 그 풀린 돈 가지고 과연 뭐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이럴 거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주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보고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동성 함정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결국 효과는 안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장해서 케인즈는 재정적 지출의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케인즈가 이제 그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승전에 대해서 미국과 그러니까 영국 양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렇게 장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케인즈 그리고 왼쪽은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재무부 관료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 결과 탄생한 게 오늘날 그 자본주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IMF와 월드뱅크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만나서 IMF, 월드뱅크는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다가 만들고 원래는 뉴욕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IMF의 그 매니징 디렉터 총재는 유럽 측에서 그리고 월드뱅크는 미국 측에서 하기로 했다는 그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죽을 때까지도 이제 사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오명을 받고 이제 시달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나중에 그 매커시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매커시즘 열풍이 들었을 때 소련 측의 스파이라는 이유로 이제 기소를 당해가지고 그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심장 쇼크사로 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그 디자인을 했던 두 사람이 모두 이렇게 공산주의와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해리 화이트는 그 소련 공산당에 가입은 한 건 아니지만 동조를 한 거는 사실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건 하기 싫었는데. 이제 그 케인즈의 이론 덕분에 그 한동안은 그 대공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케인시언들이 이제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나 영국의 경제학자, 이제 통계학자인 그 A.W.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논문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영국의 실업률과 그 임금 상승률 간에 이렇게 한번 관계를 봤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매끈한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음의 관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걸 발견해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곡선의 실제적인 것만 잘 파악을 해내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아니면은 정부가 나서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줄이고 싶다 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얼마나 실업률을 싫어하고 얼마나 인플레이션율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면은 정책적으로 최적의 인플레이션과 최적의 실업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이런 그 경제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면서 이제 통화나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한데 Now we are all Keynesian. 이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했는데 이젠 모두가 우리 다 케인즈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한 71년 다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익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보듯이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도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면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임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네거티브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원인을 모르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겠는데 이때 이제 가장 설득력 있게 등장한 게 합리적 기대를 가미한 필립스 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일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립스 곡선이 이겁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음의 관계다. 그죠? 근데 우리 그 함수 할 때 이거 이제 이게 상수라고 하면은 왜 y절편이라고 하나요? 산수 배울 때, 수학 배울 때 요게 있다는 거를 그 통화주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야, 그 경제 주체들이 바보가 아니야. 우리가 돈 늘려가지고 실업률을 줄이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음번 내년에 임금 협상할 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다. 물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임금도 올려달라. 이걸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걸 이미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y절편이 높아지겠죠, 같이? 그러면 왜 우리 1차 함수 이렇게 할 때 y절편이 높아지면 바깥쪽으로 곡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율은 대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율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밀턴 프리드만이 굉장히 달변이셨다고 해요. 한 가지 컴플렉스라면 자기 학부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컴플렉스여가지고 좋은 학부를 나온 경제학자들을 만나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미국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유명 경제학자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서로 케인즈언과 통화주의자들 모셔다 놓고 토론하는 게 있었는데, 밀턴 프리드만과 제임스 토빈세로 유명한 제임스 토빈이 토론할 때 가장 시청률이 높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 제임스 토빈은 듣고 있다가 한두 마디만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 밀턴 프리드만의 역할은 통화가 중요하고 여전히 통화가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겁니다.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긴 게 폴 볼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금융위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름이 부각된 이름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기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 금융기관들의 그런 무분별한 투자 같은 거를 막고 금융기관의 횡포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볼커 룰을 제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분도 이 폴 볼커인데 이분이 1979년부터 87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한창일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레이건 때까지 계속 연준 의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11% 정도였던 미국 그 페드 레이트를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불과 2, 3년 사이에 20%까지 2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건 우리가 이미 그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는 대충 다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갖 위협과 협박 뭐 이런 게 있어서 본인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할 동안에 늘 외출할 때 그 권총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통화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 아직도 인정되는 분인데 그럼에 따라서 실업률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20%에 육박했던 인플레이션율은 3년 후에 3%대까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그 미국의 그 저물가 속에서 장기 호황의 초석을 닦았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 지금 오른쪽 사진은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벤 버냉키, 그러니까 그 통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던 사람인데요. 이 벤 버냉키와 폴 볼커가 이제 서로 이론과 실제에서 이제 콤비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와 양적 완화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가능한 빨리 예,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다 아시겠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거는 프라임 레벨은 우량 등급 그 주택담보대출이고 서브프라임은 그거 아래라는 거니까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제 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추진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옳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비우량 채권이 부실화가 되면서 그 주택담보조합 그러니까 주택대부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페니메라는 기업과 프레디맥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대규모로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부실화가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형태가 좀 묘한 게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부실화가 되면서 정부가 이걸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페니메와 프레디맥에서 막대한 그 비우량 그 주택담보대출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자신이 대출한 대출 상품을 그 다시 자산유동화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비우량 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트가 낮을 것 같아서 이걸 우량한 대출 상품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합성 담보부 채권으로 만들고 이걸 이제 산 금융기관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를 또 자신이 가진 다른 상품과 또 합성을 해서 또 그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단계를 거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은 이게 우량한 건지 비우량인지도 전혀 모르고 다만 자기가 바로 직전에 그 구입한 당사자 금융기관이 건전하다고만 믿기 때문에 부실한지 여부도 감춰져 있었던 건데 페니메, 프레디맥이 터지면서 이 채권들 사이에 그 신용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이게 얼마나 부실한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 뭐 리먼 브러더스나 AIG 같은 그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하고 양적 완화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적 완화 시기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지언의 의미보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자신의 이제 소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거를 역사 속에서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제 끌어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약간은 그 금리를 통해서만 개입을 하지 실제적인 통화량은 조절하지 않는 게 중앙은행의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0%까지도 금리를 낮췄는데 더 이상 이제 수단이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모두 다 재정적으로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도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리듯이 채권, 국채, 뭐 우량한 금융기관의 채권까지 다 사들여서 양 자체, 통화량 자체를 늘려주는 게 이제 QE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까지,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QQE라고 그래가지고 양적 퀀티티뿐만이 아니라 퀄러티 이징까지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최대한 우량, 왜냐하면 비우량 채권을 사들이면 중앙은행의 신뢰성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국채 위주로 사들이고 공신력 있는 채권을 사들였는데, 일본은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채권까지도 다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 완화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조금씩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여파 속에서 한국형 QE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 한국형 QE 심지어는 뭐 일부 당에서는 당의 공식 정책으로까지 막 채택되고 그랬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뻔히한 게, 이 QE는 사실은 0%까지 기준금리를 다 낮춘 다음에 그래도 경기가 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처럼 1.5% 기준금리가 있는 상태에서 양적으로 이렇게 늘리면 사람들이 그 통화를 어디다가 가져다 놓냐면 다 예금을 하게 됩니다. 다 예금을 하면 은행의 지준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은행의 지준이 많아지면은 은행들은 다 지준을 어딘가에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5% 지준을, 아니 1.5%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준을 다 빨아들여야지 1.5%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양적 완화로 내준 돈을 1.5% 기준금리를 유지하려면 다시 다 빨아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오늘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